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유난히 희게 빛났다. 하진우는 그 불빛 아래 서서 방금 받은 전화 한 통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여동생 은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진우는 44이 되도록 아버지의 하영수의 목소리를 다정하게 기억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먹이던 굽은 등. 손님이 오면 짧게 왔소.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공구를 집어드는 손. 그것이 진우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다. 성실 자전거 상회. 봄내동 골목 어귀에서 42해를 버텨온 작은 가게였다. 셔터는 늘 아침 6시에 올라갔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다시 내려왔다. 그 사이 아버지는 자전거를 고쳤다. 동네 아이들의 두발 자전거, 배달원들의 짐바지 자전거, 노인들의 삼륜 손수레까지. 손이 기름때로 새까매지는 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지만 정작 자식들 앞에서는 손을 내미는 법이 없었다. 진우가 초등학교 육상부에서 상을 받아온 날도 아버지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다. 은채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이미순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그 빈자리를 어머니가 채워주었지만 10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침묵이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되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아버지는 더욱 말수가 줄었고 자식들과의 왕래도 눈에 띄게 뜸해졌다. 오빠, 지금 어디야? 빨리 내려와야 할 것 같아. 은채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진우는 회사에 반차를 낼 새도 없이 차 키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뛰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2시간 내내 그는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되짚어봐도 제대로 된 대화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명절에 내려가면 왔냐? 그래, 2마디가 전부였고 밥상에서도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 무겁게 방 안을 채웠다. 봄내동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은채는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외경색이래.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고비는 넘겼는데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대.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언제고 또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벌써 77이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자식들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가게는 누가 발견했대? 옆집 정육점 아저씨가. 셔터가 저녁 8시가 넘도록 안 올라가서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봤더니 작업대 옆에 쓰러져 계셨대. 진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홀로 그 좁은 가게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있었을 시간을 상상하니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원망도 있었지만 그 원망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은 이상하게도 죄책감이었다. 자식들이 조금 더 자주 들여다봤더라면, 조금 더 살가운 전화 한 통이라도 걸었더라면. 병실 문 앞에 서자 은채가 먼저 손잡이를 잡았다. 안으로 들어서니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생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억센 손으로 공구를 쥐던 사람이 지금은 하얀 환자복 속에서 유난히 작고 야위어 보였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다. 아버지. 진우가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간호사가 설명했다. 그저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진우는 그 떨림이 자신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신경의 반응일 뿐인지 알 수 없었다.
은채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평생 쇠붙이와 기름과 씨름해 온 손. 그 손을 잡으며 은채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진우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람과 마음을 나눈 기억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사실이 이제야 뼈저리게 다가왔다. 창밖으로 봄내동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노을 빛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어 야윈 아버지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은채가 나간 뒤 진우는 어두운 병실에 홀로 앉아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전교생이 모이는 가을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응원석에 앉아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러주었지만 진우의 자리 옆은 늘 비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는 안 오셨니 하고 물었을 때 진우는 애써 웃으며 가게 일이 바빠서요 하고 둘러댔다. 속으로는 서운함보다 더 깊은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차올랐었다. 마치 자신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날의 공기를 진우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도, 결혼식장에서 손을 맞잡고 입장할 때도 아버지는 늘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축하한다는 말 대신 몸 상하지 않게 해라 정도의 짧은 당부만 돌아왔다. 진우는 그것을 무관심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언젠가부터는 굳이 아버지에게 곁을 내주려 애쓰지 않게 되었고 명절 인사 전화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그런데 지금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모든 원망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것일까? 아니면 진우 자신이 아버지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확신할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오갔다. 새벽 2시가 넘어 은채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남매는 나란히 앉아 아버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없이 밤을 지새웠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진우는 문득 손님들에게 맡겨둔 자전거들과 셔터가 내려진 가게를 떠올렸다. 언제까지고 그렇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일 가게 좀 들여다봐야겠다. 맡겨놓은 자전거들도 있을 테고.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갈게. 오랜만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진우는 문득 아버지가 젊었을 적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 전 연애 시절 이야기도 자전거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진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고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이제라도 그 빈틈을 채울 수 있을지 진우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진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44이 되도록 아버지와 마주 앉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이 새삼 낯설고도 서글프게 다가왔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곧잘 해주는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 문득 진우는 자신의 아들 민준을 떠올렸다. 8살 난 아들에게 자신은 얼마나 다정한 아버지였을까. 회사 일을 핑계로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날들. 아들이 말을 걸어와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침묵의 습관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 다 알지 못했다. 그 낡은 셔터 너머
기름때 묻은 작업대 아래 놓인 공구함. 밑바닥에 지난 40년의 세월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열어젖히는 순간 그들이 평생 알아온 아버지라는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쓰이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진우와 은채는 성실 자전거 상회 앞에 나란히 섰다. 녹슨 셔터 손잡이를 잡은 진우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다. 어릴 적에는 이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를 자명종 삼아 아침잠에서 깨어나곤 했었다. 철컹, 철컹. 쇠사슬이 감기는 그 투박한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셔터를 올리자 오래 갇혀있던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가게 안은 여전했다. 벽 한쪽에 가지런히 걸린 스패너와 육각 렌치, 손때 묻은 펌프, 낡은 라디오, 그리고 손님들이 맡겨놓은 자전거 대여섯 대가 저마다 다른 각도로 세워져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분해된 체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던 일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여기 하나도 안 변했다. 은채가 나직이 중얼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빛바랜 달력이 여러 해 전 것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진우와 은채의 어릴 적 사진 몇 장이 색이 바랜 채 앞정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 사진들을 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사진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 두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붙여놓으셨었나? 몰랐어. 저기 오빠 초등학교 졸업사진도 있잖아. 진우는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8살 무렵의 자신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은채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사진 밑에는 색바랜 테이프 자국이 여러 겹 남아 있었다. 붙였다 떼었다를 여러 번 반복한 흔적처럼 보였다. 은채는 사진들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문득 자신이 20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던 날이 떠올랐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었다. 밥벌이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하냐. 그날 은채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며칠을 울었다. 결국 은채는 사범대에 진학해 교사가 되었고 그림은 취미로도 다시 손을 대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고. 은채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오빠는 억울한 거 없었어. 나는 솔직히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화가 나.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라고 없었겠냐.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두 사람은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손님들에게 연락해 자전거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오후 내내 전화를 돌리고 자전거 주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정을 설명하고 돌아갔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하영수 사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중 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손주 자전거 재작년에 바퀴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 사장님이 부품값도 안 받고 고쳐주셨어. 형편 어려운 걸 어찌 아셨는지 그냥 됐다고. 애타는 자전거인데 돈은 무슨 돈이냐고.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낯선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그런 살가운 배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최소한 자식들 앞에서는 그랬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또 다른 손님인 중년 남성은 자전거를 찾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전거 고쳐 배웠어요. 아버님이 말수는 없으셔도 아이들한테는 늘 먼저 안전모 씌워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애도 여기서 자전거 배웠어요. 진우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자전거를 배울 때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는 손을 언제 놓았는지도 모르게 혼자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기억밖에 없었는데 정작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토록 자상했다는 사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또 다른 노부부는 자전거를 찾아가면서 지갑을 꺼내려 하자 은채가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 쓰러지셔서 지금 수리는 못 해드렸는데 돈은 왜 내려고 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이거 예전 수리비야. 하 사장님이 자꾸 미루라고 하시길래 여태 못 냈거든. 이제라도 내야지. 은채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수리비를 받지 않거나 아주 나중으로 미뤄주곤 했던 모양이었다. 저녁 무렵 은채가 작업대 아래 놓인 낡은 나무 공구함을 발견했다. 어릴 적부터 늘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이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여러 종류의 렌치와 드라이버, 낡은 기름통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거 옮겨야겠지. 손님들 자전거 다 찾아가면 여기도 정리해야 하잖아. 진우가 공구함을 들어 올리려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몇 번을 낑낑대며 힘을 주었지만 오랜 세월 사용해온 낡은 나무 상자는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순간 균형을 잃고 공구함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안에 든 공구들이 요란하게 쏟아졌다. 괜찮아? 은채가 놀라 다가왔다. 두 사람은 바닥에 흩어진 공구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우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공구함 바닥 한쪽 모서리의 나무판이 살짝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원래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할 밑판이 충격으로 인해 한쪽 귀퉁이가 들려 있었다. 이거 봐. 여기 뭔가 이상한데. 진우가 손끝으로 들린 나무판을 조심스레 밀어보았다. 판이 스르륵 옆으로 밀리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이중 바닥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갈색 노끈으로 정성스레 묶인 공책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채가 숨을 삼켰다. 이게 뭐야? 진우도 선뜻 손을 뻗지 못한 채 그 오래된 공책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표지는 세월에 누렇게 바랬고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진우는 조심스레 맨 위 공책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은 푸석하고 얇았다. 오랜 세월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 눌려있던 탓인지 모서리마다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다. 이런 곳에 무언가를 숨겨놓을 만큼 아버지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진우는 그것이 무엇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공구함 밑바닥에 이런 걸 왜 숨겨놓으셨을까? 은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진우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쪼그려 앉았다. 가게 밖에서는 저녁장을 보러 나온 동네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두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했다. 공책거 표지에는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평생 청구서나 영수증에나 쓰였을 법한 투박하고 힘이 잔뜩 들어간 그 글씨체를 진우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우, 은채에게 언젠가는 전할 수 있을까? 그 6글자를 읽는 순간 진우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은채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두 사람 다 쉽게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한 채 한참을 그 표지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진우는 문득 아버지가 이 공책을 쓰기 시작한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늦은 밤 손님도 없는 텅 빈 가게에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서투르게 펜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어 내려갔을 그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가게 안은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끈을 마저 풀어냈다. 그것이 아버지 하영수가 자식들 몰래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3월 열이튿날, 오늘 순영이가 갔다. 태어난 지 8달 만이었다.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그냥 열이 내리기만 기다렸다. 미순이는 순영이를 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다. 나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했다. 자전거 몇 대를 더 고쳤어야 했나. 돈을 더 벌었어야 했나. 그 생각만 든다. 진우와 은채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순영이라는 이름을 두 사람 다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은채가 다음 장을 조심스레 넘겼다. 4월 20엿새. 순영이 묘에 다녀왔다. 미순이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 나도 하지 않는다. 대신 다짐한 게 있다.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절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데려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전거는 계속 고칠 것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은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오빠, 우리한테 언니가 있었대. 순영이 언니가. 진우도 말을 잇지 못했다. 부모님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명절 제사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이름. 진우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매년 3월이면 며칠씩 유난히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졌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봄철 감기 몸살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필체가 조금 더 차분해졌다. 진우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었다. 6월 아흘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진우로 지었다. 참을 진 버두. 힘든 세상 참고 살아가되 좋은 것들과 어울리며 살라는 뜻으로 지었다. 미순이가 상고로 고생을 많이 했다. 아이는 작지만 울음소리가 우렁차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것이다. 6월 열일에 진우가 자꾸 밤에 운다. 미순이가 잠을 못 자서 걱정이다. 낮에는 내가 가게 일 끝나고 업어서 재운다. 우는 것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다. 하지만 이런 말은 미순이한테도 하지 않는다. 남자가 그런 말하면 우스워 보일까봐. 7월 20날 진우가 처음으로 웃었다.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가게 문 닫고 온종일 진우만 들여다봤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장들이었다. 우는 것도 예쁘다니.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고 온종일 아기만 들여다봤다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진우의 기억 어디에도 없었다. 이거 봐, 오빠. 여기 내 얘기도 있어. 은채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은채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이었다. 은채는 그 페이지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쓸어내리며 41년 전 이 순간 아버지가 느꼈을 벅찬 감정을 상상해 보았다. 10월 열나흘 딸이 태어났다. 은채라 지었다. 은혜은 나물채, 은혜롭게 자라라는 뜻이다. 진우가 동생을 보더니 신기해서 계속 들여다본다. 이제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다. 순영이 못가지.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아이들의 첫걸음마, 처지가 나던 날,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넘어졌던 일, 감기에 걸려 며칠씩 알았던 일들이 하루하루의 날짜와 함께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기록마다 공통점이 있었다.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채는 그 페이지들을 넘기며 아버지가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이 공책을 펼쳤을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홀로 앉아 하루의 일들을 되새기며 하지 못한 말들을 종이 위에 눌러 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짐작이 갔다. 9월 열일에 진우가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밤새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한다. 순영이 생각이 났다. 이번에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진우가 눈을 뜨고 나를 보길래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손만 꼭 잡아주었다. 은채는 그 대목에서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나 이거 기억나. 오빠 그때 맹장 수술했던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진우는 문득 어릴 적 몸이 약했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종종 너 어릴 때 밤마다 열이 올라서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하곤 했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일기를 통해 그 밤들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은채가 다음 공책을 넘기며 나직이 말했다. 오빠, 나 이거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산 시간이 이렇게 긴데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까. 진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그 시절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씩 되짚어 나갔다. 두 사람은 나머지 공책들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10권이 넘는 두꺼운 공책 뭉치였다. 아이들이 자라는 40여 년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번째 공책의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5월 초닷새 어린이날이라고 미순이가 진우, 은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나는 가게를 봐야 해서 못 갔다. 저녁에 애들이 신나서 떠드는 걸 들으며 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에 가게 문 닫는 게 쉽지가 않다. 대신 애들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다 놓았다. 진우가 5개나 먹었다. 11월 20일에 진우 운동회였다. 나는 못 갔다. 대신 오후 반나절 가게를 딸에게 맡기고 몰래 학교 뒤편 담장 너머로 지켜봤다. 진우가 달리기에서 2등했다. 아쉬웠지만 잘 뛰었다. 작업복 입고 가면 애 창피할까봐 앞에 나서지는 못했다. 멀리서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 진우는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서운함으로 간직해온 그 운동회의 기억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도 작업복 차림이 부끄러워 앞에 나서지 못한 채로. 오빠, 왜 그래? 은채가 진우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가를 훔쳤다.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서. 은채도 다른 페이지를 넘기다 말고 멈춰섰다. 자신이 미술을 그만두게 된 그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8월 열나흘, 은채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했는데 반대했다.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사실은 나도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웠다. 은채가 나처럼 되는 게 두려웠다. 안정적인 걸 하라고 한 게 은채한테는 상처가 됐나 보다.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채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사건 뒤에 아버지 나름의 이유와 미안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진우는 문득 아버지가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 공책 속에는 빼곡히 적혀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 낡은 형광등 아래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있었다. 세 번째 공책부터는 필체가 조금씩 변해 있었다. 더 힘있고 굵어진 글씨체였다. 진우는 그 공책을 넘기다가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과 마주쳤다. 자식들에게 남기려던 일기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예시를 돌아보는 대목도 적잖이 섞여 있었다. 1월 초일에 요즘 진우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진다. 그런데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다정한 말을 해준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넘어져 울면 사내 자식이 운다고 매를 들었다. 나는 그렇게는 안 키우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아이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몸에 밴 게 그것뿐이라 그런가 보다. 진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아버지,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할아버지 하동수는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저 명절에 성묘를 다녀올 때마다 유난히 말수가 없어지고 표정이 굳어졌던 것을 진우는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다.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기억이 적혀 있었다. 2월 20날, 어릴 때 생각이 났다. 내가 8살 때 아버지 자전거를 몰래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크게 찢어진 적이 있다. 아버지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자전거를 함부로 만졌다고 손등을 매로 때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치는 걸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않게 됐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안 하는 게 버릇이 됐다. 그게 지금까지도 안 고쳐진다. 은채는 그 대목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셨구나. 진우는 문득 어릴 적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의 한 토막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하동수는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늘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 시절에는 매를 드는 것이 훈육의 방식으로 당연시되었고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엄격함이 자식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 여겨지던 때였다. 할아버지 역시 어쩌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자식을 지키려 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방식이 아버지에게 남긴 상처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2월 20일에 오늘 문득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살아 계실 때는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데 막상 자식을 키워보니 아버지도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다.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걸 요즘 자꾸 깨닫는다. 진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안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도 이미 오래전부터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3월 열일에 오늘 진우가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고 울면서 왔다. 나도 모르게 순간 화부터 났다.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소리 지르려던 걸 겨우 참았다. 대신 약을 발라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괜찮다고, 많이 아팠겠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우는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던 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소독약만 발라주었던 그 순간을 진우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기억해 왔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침묵의 뒤편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다. 4월 열하루. 요즘 자꾸 순영이 생각이 난다. 진우, 은채가 아플 때마다 그 생각이 겹쳐서 마음이 조여든다. 이 아이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간다.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병원비를 벌어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20였세. 오늘 문득 거울을 봤는데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무섭다. 목소리도 화낼 때 표정도 점점 비슷해진다. 애써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나 싶어 씁쓸하다. 그래도 매를 들지 않은 것 하나만큼은 내가 아버지와 다르게 지켜낸 것이라 믿고 싶다. 은채가 공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정하지 못했던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나 봐.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다음 장을 천천히 넘겼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전거포를 운영하며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식들의 학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록들이 빼곡히 이어져 있었다. 6월 아흘에 진우 생일이다. 오늘은 케이크를 사왔다. 진우가 좋아하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미순이가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라고 하니까 진우가 눈을 꼭 감고 뭔가를 빈다. 나중에 물어보니 아버지랑 자전거 타고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단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가게 문 닫고 데려가야겠다. 진우가 태어나서 처음 부탁한 거니까. 진우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 아버지와 단둘이 자전거를 타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 그날 아버지는 종일 자신의 손을 놓지 않았고 회전목마 앞에서 서툴게 웃어 주었었다. 그 하루가 어린 진우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오히려 그 뒤로 이어지지 않은 침묵이 더 크게 서운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오빠, 이것 봐. 다음 장에 내 얘기도 있어. 은채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은채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몇 시간이고 함께 골목을 뛰어다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은채가 혼자 페달을 밟기 시작했을 때 손을 놓으면서도 겁이 나서 10m를 뒤따라 뛰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공책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밤이 깊도록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마주하고 있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40년 세월 동안 하영수라는 사람이 홀로 삼켜온 말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문득 자신이 아버지가 된 지금을 떠올렸다. 자신의 아들 민준이 넘어져 올 때 자신도 모르게 짜증부터 났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진우를 나무랐고 진우는 그때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급함에 당혹스러워하곤 했었다. 이제야 그 조급함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다. 대물림된 침묵과 서투름이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빠, 무슨 생각해? 은채의 물음에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었다. 그냥 민준이한테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 아버지처럼, 나처럼 되지 않게. 은채는 오빠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두 사람은 남은 공책들을 조심스레 가방에 챙겨 넣었다.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셔터를 다시 내리며 진우는 문득 이 낡은 가게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을 향한 마음을 쏟아놓았던 또 하나의 집이었음을 깨달았다. 돌아오는 길, 은채가 조수석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랑 그동안의 상처가 없어지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져. 이해가 되니까 상처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아.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진 것 같다. 차창 밖으로 병원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남매는 아버지의 침상 곁에 나란히 앉아 나머지 공책을 마저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안정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은채는 5번째 공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은채가 6살 무렵 폐렴으로 크게 앓았던 시기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8월 초사흘, 은채가 열이 안 떨어진다. 밤새 39도 40도를 오간다. 미순이가 계속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데도 소용이 없다. 새벽에 결국 응급실로 뛰었다. 폐렴이라고 한다. 입원해야 한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영이 때 생각이 자꾸 겹친다. 8월 초나흘, 은채 입원 이틀째.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 가게는 사흘째 문을 닫았다. 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병실 박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은채 얼굴이 너무 작고 창백해서 자꾸 눈물이 난다. 하지만 미순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은채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 이거 어렴풋이 기억나. 근데 아버지가 병실 밖에 계셨는지는 몰랐어. 8월 초닷새 12시간째 고비라고 했다. 의사가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전거는 고칠 줄 알면서 내 딸 하나 어떻게 낫게 할 방법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무력한 일인 줄 몰랐다. 순영이를 잃었던 그날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께 빌었다. 8월 초였세. 새벽에 열이 내렸다.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은채가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배고프다고 했다.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미순이 앞에서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울었다. 은채한테는 아빠가 우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얼른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나왔다. 은채는 공책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이 6살 때 그렇게 아팠다는 사실조차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자신의 곁을 지켰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오빠, 나 그때 기억해. 아버지가 한 번도 병실에 안 들어오신 줄 알았어. 맨날 엄마만 옆에 있고. 근데 사실은 문 밖에서 그러고 계셨던 거야. 진우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의 기록이 이어졌다. 8월 20날, 은채가 퇴원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날 이후로 다짐한 게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병원비만큼은 미리 모아두자고. 그래서 요즘은 가게 문을 조금 더 늦게까지 연다. 몸은 고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진우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았는지 이해가 갔다. 어릴 적 진우는 아버지가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드물었고 그것이 서운함으로 켜켜이 쌓여왔었다. 그런데 그 늦은 밤들이 사실은 자식들의 안전을 위한 아버지 나름의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공책 뒷부분에는 어머니 이미순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9월 초하루, 미순이가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서는 그냥 과로라고 하는데 걱정이 된다. 미순이는 은채 간호하느라 몇 달째 제대로 못 잤다. 나는 가게 일에 치여서 정작 아내한테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해줬다. 오늘 밤엔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못했다.
내일은 꼭 9월 초다세. 미순이한테 결국 오늘도 말을 못했다. 대신 좋아하는 찐빵을 사다 줬다. 미순이가 웃으면서 웬일이냐고 묻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다고 둘러댔다. 마음속 말은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언제쯤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우는 그 대목에서 어머니를 떠올렸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무뚝뚝함을 웃으며 대신 설명해 주던 사람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 저래. 말은 저래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어릴 적에는 그 말이 그저 어머니의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었는지 뼈저리게 실감이 났다. 은채는 또 다른 공책에서 자신이 유치원생이었을 때의 기록을 발견했다. 5월 열일에 은채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한테 밀려서 넘어졌다고 한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고 놀라서 뛰어갔더니 무릎이 살짝 까진 정도였다. 별일 아니었는데도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부모들은 다들 웃으며 아이를 달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은채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옆에서 미순이가 대신 은채를 안아줬다. 5월 20날. 요즘 은채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떼를 쓴다. 넘어진 뒤로 겁이 난 모양이다. 미순이는 다정하게 달래는데 나는 그런 걸 잘 못한다. 대신 유치원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태워주기로 했다. 뒷자리에 은채를 태우고 페달을 밟는데 은채가 뒤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다. 은채는 그 대목을 읽으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유치원에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태워다 주는 것이 좋아서 신났을 뿐, 그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오빠, 나 이거 기억나.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유치원 다녔던 거. 근데 그게 이런 이유였는지는 몰랐어. 공책의 다른 페이지에는 진우가 중학교 때 크게 다쳤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었다. 11월 초하흘에 진우가 학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팔이 부러졌다. 학교에서 연락받고 미친 듯이 뛰어갔다. 병원에서 깁스를 하는 동안 진우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걸 보는데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인 줄 몰랐다.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나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 사고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때 진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상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버지가 혼자 가게에 나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야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11월 20날, 진우 깁스 푸는 날이다. 다행히 잘 붙었다고 한다. 마음이 놓인다. 그동안 매일 밤 진우 팔이 잘못될까봐 걱정했다는 걸. 진우는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 알려주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이 공책에나 적어둔다. 진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의 서투른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공책을 덮고 잠든 듯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산소 호흡기 아래로 미세하게 들썩이는 가슴, 야윈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병실 안에는 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진우는 조심스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진우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진우는 아버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착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진우는 그 순간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병실 안에는 두 남매의 낮은 흐느낌과 오래된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은채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어젯밤 읽은 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두 사람이 앉은 자리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뜻밖에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난 그래도 아직 다 이해는 안 돼.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동안 받은 상처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은채의 말에 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누가 없어진다고 했어. 근데 너무 원망만 하고 살기엔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잖아. 오빠는 아들이라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기대를 덜 했잖아. 나는 여자애라고 뭐든 안 된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어. 그림도 못 그리게 하고 대학도 오빠는 서울로 보내면서 나는 지방대 가라고 했잖아. 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기억이었다. 실제로 부모님은 아들인 자신에게는 서울에 있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지만 은채가 서울에 있는 미대에 합격했을 때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 국립대 사범대를 권했었다. 그때는 그것이 그저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성별에 따른 차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건 나도 미처 생각 못했다.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건 없지. 그냥 나는 아직도 그때 기억하면 억울해. 일기에 미안하다고 적어 놓으셨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건 아니잖아. 식당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동생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억울함이 얼마나 오래도록 은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을지 짐작이 갔다. 그래도 나는 어제 일기 읽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더라. 그냥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애쓰다가 서툴렀던 사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도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 은채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복잡해. 미워하는 마음이랑 안쓰러운 마음이랑 동시에 드니까.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빠, 나 사실 그때 대학 붙고 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었어. 왜 안 보내주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나도 오빠만큼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결국 붙이지도 못하고 서랍에 넣어뒀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무서웠거든. 진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 편지 아직 갖고 있어? 몰라. 아마 어릴 때 살던 집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이제 와서 찾아봐야 뭐 하겠어. 찾아보자. 나중에 아버지 퇴원하시면 다 같이 그 편지도 읽어보고 싶어. 이제는 무섭지 않잖아. 은채는 오빠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찾아볼게. 진우는 문득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은채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은 은연중에 그래도 아버지가 고생 많으셨잖아 하며 은채의 감정을 축소시켜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차별받았던 자신이 온전히 은채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미안하다, 은채야. 나는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내 입장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은채는 오빠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됐어, 오빠. 지금이라도 알아주면 됐지. 그리고 나도
오빠가 서울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잘 몰랐어. 그때는 그냥 오빠가 부럽기만 했거든.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상처를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당을 나서며 은채가 문득 물었다. 오빠, 민준이는 요즘 어때? 아버지 얘기하면 뭐래?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얼마 전에 민준이가 그러더라. 할아버지는 왜 말을 안 하시냐고. 그때는 그냥 원래 그런 분이라고 얼버무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대답을 피했던 거지. 민준이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 오빠도 참 아버지랑 비슷한 데가 있어. 힘든 얘기는 다 속으로 삼키잖아. 진우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게 닮아 있더라고. 근데 이제는 좀 바꿔보려고.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니 담당 간호사가 아버지의 활력 징후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눈꺼풀이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손끝에도 미세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은채는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다. 문득 어제 읽었던 일기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침묵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자책하던 문장이었다. 아버지, 저 사실 아직도 그때 서운했던 거 다 못 풀었어요. 근데 어제 일기 읽으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그때 최선이었다는 거. 진우도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저희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한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병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은채가 놀라 진우를 쳐다보았다. 오빠, 방금 봤어? 아버지 손가락 움직였어. 간호사가 다가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더니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설명해 주었다. 완전한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라고 했다. 진우와 은채는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로 다른 기억과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채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남편은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계속 그 원망 안고 사는 거 당신한테도 힘든 일이었잖아. 은채는 그 말에 새삼 눈물이 났다. 자신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보다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우 역시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다. 아내는 한참을 듣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민준이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도 아버님처럼 될까봐 걱정된다며.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해보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지. 전화를 끊은 뒤 진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세대에서 자신의 세대로, 그리고 다시 민준의 세대로 이어질 침묵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 담당 간호사가 밝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와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전했다. 뇌 영상 검사에서 손상 범위가 우려했던 것보다 작았고 재활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진우와 은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병원 옥상 정원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이제부터라도 아버지한테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자. 더 이상 후회 남기지 말고. 진우는 동생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 아래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진우와 은채는 다시 가게에 들러 마지막 남은 공책들을 마저 가져오기로 했다.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담당 의사는 신경, 반응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조심스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번에는 공구함이 아닌 그 옆에 놓인 낡은 서랍장도 살펴보기로 했다. 혹시 더 숨겨진 기록이 있을까 해서였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은채는 맨 아래 칸에서 빛바랜 사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진우와 은채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젊었을 적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것 봐, 오빠. 아버지랑 엄마 결혼 사진이야. 이런 게 여기 있었는지 몰랐어. 사진 속 젊은 아버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우는 그 낯선 표정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환하게 웃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사진 봉투를 정리한 뒤 은채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다른 공책들과 달리 비교적 선명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우 아들 민준이 태어난 뒤로. 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아들 8살 민준에 대한 기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다. 3월 초닷새 진우한테서 손자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한다. 손자가 생겼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 나이에도 이런 벅찬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미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진우한테 부담될까봐 참았다. 은채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마음이 아려왔다. 아버지가 손자가 보고 싶으면서도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 참았다는 것이 실제로 진우는 민준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에게 형식적인 연락만 했을 뿐 따로 초대하거나 자주 찾아뵙지 않았었다. 5월 초닷새 어린이날이라고 진우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3년 만에 처음 얼굴을 봤다. 민준이가 낯을 가려서 나한테 안 안기려 했다. 서운했지만 당연한 일이다. 손이 기름때로 까매서 그런가 싶어. 오늘은 손을 몇 번이고 씻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고 싶다. 7월 열일에 진우네가 갑자기 찾아왔다. 민준이가 방학이라고 데려온 모양이다. 가게에 있는 낡은 자전거 부품들을 보여줬더니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다. 나사 하나 돌리는 법을 알려줬는데 곧잘 따라한다. 진우 어릴 때도 저랬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못 놀아줬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손자한테는 다르게 해주고 싶다. 서랍 정리를 하던 은채는 문득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이 20살 무렵 붙이지 못하고 넣어두었던 그 편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놀랍게도 봉투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다. 오빠, 이거 봐. 내가 예전에 썼던 편지야. 근데 뜯겨 있어. 진우가 다가와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은채가 20살 때 쓴 필체로 미대에 가고 싶다는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편지 여백에는 낯선 글씨로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읽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랍에 다시 넣어뒀다. 언젠가 은채가 이걸 다시 보게 되는 날,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 자신이 붙이지 못했다고 생각한 편지를 사실 아버지는 이미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답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로 옮기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도로 넣어 두었던 것이다. 20회가 넘도록 그 짧은 메모는 어둠 속에서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오빠, 아버지도 나만큼 힘드셨나 봐. 말을 못 꺼내서 진우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그 편지와 메모를 나머지 공책들과 함께 조심스레 챙겼다. 이제는 더 이상 서랍 속에 묻어둘 이유가 없었다. 진우는 다시 손자 민준에 관한 기록으로 눈을 돌렸다. 그 대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실제로 그날 민준이 할아버지 가게에서 나사를 배웠다며 신나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진우는 그저 무심히 흘려들었을 뿐 아버지가 그날 그렇게까지 마음을 썼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공책의 마지막 몇 장에는 병원에 실려 가기 불과 며칠 전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8월 20일에 요즘 자꾸 왼쪽 팔에 힘이 빠진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지만 가게 문 닫기가 아깝다. 다음 주에 진우네가 놀러 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버텨야겠다. 민준이한테 자전거 타는 법 제대로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8월 20일에 몸이 영 안 좋다. 그래도 오늘은 진우한테 전화가 왔다. 다음 달에 다 같이 오겠다고 한다.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나 보다. 진우가 아버지 목소리 오랜만에 크게 들으니 좋다고 웃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다. 나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인데 왜 그동안 이렇게 안 웃고 살았을까? 공책 중간에는 또 다른 기록도 있었다. 진우의 아내에 관한 짧은 언급이었다. 9월 초일에 며느리가 반찬을 해서 보내왔다. 직접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괜히 부담될까봐 문자로만 짧게 답했다. 반찬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맞았다. 미순이 손맛이랑 비슷하다. 다음에 오면 직접 얼굴 보고 고맙다고 해야겠다. 진우는 그 대목을 읽으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내는 늘 시아버지가 무뚝뚝해서 서운하다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아버지 나름대로는 그 마음을 세심하게 기록하며 감사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공책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 날짜로부터 사흘 뒤 아버지는 가게에서 홀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진우는 공책을 덮으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자를 향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사무쳤다. 만약 그날 조금만 더 일찍 연락을 드렸더라면, 조금만 더 자주 안부를 물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진우는 그 후회를 원동력 삼아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오빠, 우리 이거 가지고 병원 가자. 아버지한테 읽어드리고 싶어. 진우는 문득 정리하던 서랍 한쪽에서 낡은 자전거 벨 하나를 발견했다. 손잡이에 작은 글씨로 진우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자신이 타던 첫 자전거에서 떼어낸 것인 듯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은채가 다가와 벨을 살펴보았다. 맞다. 오빠 첫 자전거. 나도 기억나. 파란색 자전거였잖아. 근데 왜 이게 여기 따로 보관돼 있지? 두 사람은 그 벨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낡고 녹슨 벨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엇 하나 허투루 버리지 못하고 자식들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쳤다. 은채는 그 벨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다. 병원에 도착하는 대로
아버지 손에 쥐어 드리고 싶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공책들을 정성스레 가방에 챙겨 넣고 다시 셔터를 내렸다. 저녁 햇살이 골목 끝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온 진우와 은채는 침대 곁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며칠 전보다 안색이 한결 좋아 보였다. 담당 의사는 신경 반응이 계속 호전되고 있으며 곧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진우는 가방에서 결혼사진이 담긴 봉투를 꺼내 아버지의 손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것도 찾았어요. 젊으셨을 때 사진이요.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 저 처음 봐요. 병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특유의 옅은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은채가 먼저 가방에서 첫 번째 공책을 꺼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일기 읽었어요. 공구함 밑에 숨겨놓으신 거요. 대답은 없었지만 진우는 아버지의 손끝이 다시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저희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순영이 언니 이야기도, 아버지 어릴 때 힘드셨던 것도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하고 더 감사해요. 들려드릴게요. 순영이 언니 얘기부터요. 은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버지가 45년 전 적어 내려간 첫 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3월 열이튼 날, 오늘 순영이가 갔다.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은채의 목소리가 자꾸만 떨렸다. 진우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희 몰랐어요. 순영이 언니 얘기 왜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병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채는 눈물을 닦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진우가 태어난 날의 기록, 처음 웃던 날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진우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운동회 때 담장 너머에서 보고 계셨던 거. 그거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안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진우는 이번엔 자신이 공책을 넘겨받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상처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서툴렀다고 자책하던 대목이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못 배우셨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죄책감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편안함이 감돌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혈압과 맥박이 안정적이라며 오늘 중으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희망을 나누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산소 호흡기 없이도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을 보며 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은채는 계속해서 공책을 읽어 내려갔다. 자신이 6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던 날들. 아버지가 사흘 밤낮을 병실 밖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다는 대목에 이르자 은채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아버지, 저 그때 아버지가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문 밖에 계속 계셨던 거잖아요. 저 그것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은채는 가방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20살 때 썼던 그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 이것도 찾았어요. 제가 그때 쓰고 못 붙인 편지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읽으셨더라고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여백에 남겨진 아버지의 메모를 읽어 내려갔다. 읽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은채는 다시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 왜 그때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랬으면 저도 그렇게 오래 원망 안 했을 텐데. 아버지의 눈꺼풀이 다시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진우와 은채는 그 떨림 속에서 분명한 대답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함과 뒤늦은 후회와 그리고 여전히 서툰 사랑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진우는 마지막 공책, 손자 민준에 관한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민준이 얘기도 다 봤어요. 민준이한테 나사 돌리는 법 가르쳐 주셨던 거. 그날 민준이가 얼마나 신나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제대로 안 들어드렸어요. 죄송해요. 진우는 그 페이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여러 번 말을 멈췄다. 아버지가 손자를 향해 품었던 그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마음이 자신이 평생 받아보지 못했다고 여겼던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 사실이 서운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마음이 놓였다. 진우는 자전거 벨도 아버지 손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것도 찾았어요. 제 첫 자전거에 달려있던 벨이요.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감사해요. 병실 안은 두 사람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중 진우는 아버지의 눈꺼풀이 아까보다 훨씬 크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은채야. 아버지 눈 떨려. 아버지,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간호사가 급히 다시 들어와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다. 눈꺼풀이 서서히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의사가 급히 호출되어 병실로 들어왔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손 한번 쥐어 보시겠어요?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손끝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였다. 진우가 잡고 있던 손에 아주 미세한 힘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명한 살아있는 반응이었다. 아버지. 은채가 아버지의 손을 감싸주며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도 그 곁에서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앞으로 며칠간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오늘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이 서서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불을 낮추어 주며 오늘은 이만 편히 쉬시게 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진우는 잠들기 전 아버지의 이마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어린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행동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손길이 조금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진우와 은채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만큼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원망과 서운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얼굴 위에 이제는 옅은 안도와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다. 오빠, 우리 내일부터는 공책 말고도 아버지랑 직접 이야기 많이 하자. 늦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말하고 살아야지. 복도 저편 창문 너머로 초여름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지난 며칠 사이 완전히 달라진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아버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산소 호흡기를 뗀 자리에 콧줄만 남았고 눈빛도 한결 또렷해졌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조금씩 짧은 단어들을 뱉어낼 수 있게 되었다. 담당 의사는 언어 재활을 병행하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 설명했고, 가족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속도에 맞춰 기다리기로 했다. 진우와 은채가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갈 눈빛이었을 텐데 이제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진우야.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진우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듯 다가앉았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공구함. 봤냐? 진우는 목이 메어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네, 봤어요. 다 읽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진우는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자신의 결혼식장에서도 아버지는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쓰다가 못 쫓다. 늘 다음에 하다가 은채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아버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요. 저희가 다 읽었어요. 순영이 언니 얘기도, 저 아플 때 얘기도, 오빠 운동회 얘기도 다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잇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애써 문장을 이어갔다.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진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저희가 더 죄송해요. 저희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도 안 했어요. 병실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있던 침묵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말을 이었다. 사랑한다. 진우야, 은채야. 그 한마디의 은채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41년을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진우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요. 가족 모두가 그 순간 한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훗날 은채는 그날의 이야기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날 병실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을 때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41해 만에 처음 본 웃음이었으니까. 병실 안에는 잠시 평온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마저 꺼냈다. 아버지, 저 사실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애썼어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랑 똑같이 무뚝뚝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민준이한테는 제 마음 제대로 말해주면서 키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진우의 손을 마주 쥐었다. 잘할 거다. 너는 나보다 낫다. 아버지도 충분히 잘하셨어요. 그냥 저희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한마디를 더 보탰다. 너희가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에 진우와 은채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과 함께 웃음을 지었다. 원망과 그리움, 죄책감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심은 분명했다. 마침내 가족이 서로에게 닿았다는 것. 진우는 문득 순영이 누나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 순영이 누나, 기일에는 저희도 같이 가고 싶어요.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 갔지만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래, 같이 가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은채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부터는 다 같이요. 며칠 뒤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언어 재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완전히 예전처럼 유창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진우와 은채는 그 소식에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웃었다. 진우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가 그렇게 온전히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풀리며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얼굴 위로 드러났다. 그날 밤 진우는 병실 보호자 침상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건넨 사랑한다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마흔내 평생 기다려온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듣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지만 이제라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함이 차올랐다.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재활치료가 더 필요했지만 의료진은 예후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진우와 은채는 번갈아 병실을 지키며 매일 저녁 공책에 남은 페이지들을 아버지와 함께 읽어 나갔다. 때로는 아버지가 직접 그 시절의 이야기를 몇 마디씩 보태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힘겹게 예시이야기를 꺼냈다. 순영이 낳고 나서 미순이가 많이 힘들어했다. 나는 그냥 일만 했다.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도 이제 그 마음 알아요. 은채도 아버지 곁에 다가앉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저 그림 다시 그려도 될까요? 이제는 허락받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렴. 내가 못하게 해서 미안했다. 그때 진우 자전거 가르칠 때 손 놓고 10m를 뛰었다. 넘어질까봐. 저도 이제 알아요. 아버지, 그날 자전거 처음 혼자 탔을 때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뛰고 계셨던 거. 재활치료가 시작되면서 아버지는 매일 오전 물리치료실에서 힘겹게 손과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힘겨워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서서히 손끝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진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씩 아버지의 재활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물리치료사의 칭찬에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칭찬에도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을 텐데 이제는 작게나마 고맙습니다 하고 답하는 여유도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은채가 스케치북을 가지고 병실을 찾았다. 아버지, 저 요즘 다시 그림 그려요. 이것 좀 보실래요? 은채가 펼쳐 보인 스케치북에는 성실 자전거 상회의 오래된 간판과 낡은 셔터를 그린 그림이 담겨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그림을 아버지는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잘 그렸다. 정말 잘 그렸어. 은채는 그 짧은 칭찬에 눈물을 글썽였다. 20해가 넘도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진우도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족 사이에 흐르던 오랜 침묵의 강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웃는 시간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초여름의 푸른 바람이 살랑이고 있었다. 2달 뒤 아버지는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다.
오른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남아 재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지만 혼자 걷고 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되었다. 담당 의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재활과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도 이 정도 회복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라고 덧붙였다. 진우와 은채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랜만에 성실 자전거상회 앞에 섰다. 아버지, 저희가 가게 청소도 다 해놓고 셔터도 손봐놨어요. 은채의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셔터를 올리는 손길은 예전만큼 힘차지 못했지만 진우가 옆에서 거들어 함께 셔터를 밀어 올렸다. 철컹, 철컹. 오랜만에 듣는 그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아버지는 작업대 아래 놓인 공구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진우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아버지, 저희가 공책들 전부 다시 여기 안전하게 넣어뒀어요. 그런데 이번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요. 아버지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구함 뚜껑을 어루만졌다. 오랜 세월 그 안에 홀로 담아두었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진우의 아들 민준이 아내와 함께 가게에 도착했다. 8살 민준은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에게 곧장 달려가 안겼다. 예전 같으면 낯을 가리며 머뭇거렸을 텐데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진우의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시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서먹함을 안타깝게 여겨왔던 그녀에게는 그 짧은 포옹조차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할아버지, 저 나사 돌리는 거 더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서툰 손짓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다. 그래, 오늘부터 매주 배우자. 민준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우에게 나직이 말했다. 여보, 아버님 저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 우리도 이제 자주 와야겠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내왔던 것이 못내 미안하면서도 앞으로는 다르게 지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마음 깊이 차올랐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가 손자에게는 다르게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지난 세월의 서운함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은채는 그 옆에서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저 요즘 다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취미로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은채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잘했다. 은채야. 진작 그렇게 더 써야 했는데.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이 이제는 서서히 다른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은채는 완성한 그림 한 점을 액자에 넣어 가게로 가져왔다. 성실 자전거 상회의 낡은 간판과 셔터, 그리고 그 앞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을 그린 그림이었다. 아버지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가게 안쪽 가장 잘 보이는 벽에 손수건을 두었다. 여기 걸어두자. 손님들도 보게. 은채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부끄러워하며 감춰왔던 자신의 재능을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보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진우도 그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액자 아래에 작은 문구를 하나 덧붙이자고 제안했다. 가족의 마음이 담긴 그림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문구는 훗날
성실 자전거 상회를 찾는 많은 손님들에게 작은 감동을 전하는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며칠 뒤 온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순영이의 묘를 찾았다. 작은 봉분 앞에 선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힘겹게 무릎을 굽혀 앉았다. 순영아, 동생들 다 컸다. 진우, 은채, 그리고 진우 아들 민준이까지 이제 다 같이 왔다. 미안하다. 오래 걸렸다. 은채는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꽃을 놓았다. 진우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영문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의 숙연한 분위기를 따라 작은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고모, 안녕하세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은채는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얼굴로 조카 같은 이 작은 존재의 인사를 받았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러나 이제는 가족의 일부로 자리 잡은 이름이었다.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오래 감춰놨던 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60을 훌쩍 넘어 77에 이른 그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가게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다. 진우는 그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용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진우는 낡은 공구함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그 밑바닥,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자리에 이제 새로운 공책 한 권을 넣어 두기로 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하영수, 하진우, 하은채, 그리고 민준이의 이야기. 이제는 숨기지 않고 함께 써 내려갈 것. 가게 밖으로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음소리를 흩날렸다. 42해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낡은 셔터는 오늘도 어김없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셔터 너머에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서로를 향한 목소리가 조용히 채워지고 있었다. 훗날 진우는 그의 여름을 떠올릴 때마다 낡은 공구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곤 했다. 원망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이해로, 다시 이해가 사랑으로 자라나기까지 40여 년의 세월과 낡은 종이 뭉치 하나면 충분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멀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다만 그 거리를 좁힐 용기와 계기가 조금 늦게 찾아왔을 뿐이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민주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할아버지가 물려준 공구함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고모가 함께 써내려간 두꺼운 공책 여러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주는 그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기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의 오랜 사랑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낡은 공구함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추는 상자가 아니라 3대에 걸친 마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성실 자전거 상회는 여전히 봄내동 골목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는 진우가 주말마다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거들었고 민준도 방학이면 할아버지 곁에서 자전거 손질을 배웠다. 셔터를 여닫는 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침묵 대신 대화가, 원망 대신 이해가,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사랑의 말들이 그 작은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낡은 공구함 하나가 열어젖힌 것은 결국 40년 동안 닫혀있던 한 가족의 마음이었다.